배 교수님, 네. 우리 경제 전반이 이제 어떨지도 궁금한데 국내외 기관들은 성장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민간경제연구기관이요. 국책 연구기관보다는 조금 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네. 먼저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표가 현대경제연구원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2.8%로 전망을 그 했습니다. 높은 것부터 하시지 왜 안 좋은 것부터 밑에서부터 하세요?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뽑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이유를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KDI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3.0% 성장률을 전망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민간 소비가 좀 회복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설비 투자가 좀 증가세에 있다라고 했고요. 역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 번째 소식입니다. IMF 같은 경우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내년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이렇게 되면은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그런 쾌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예.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꼭 이런 전망치 같은 거를 좀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정철진 평론가 네. 어땠어요? 올 한 해, 올 초에 예상했던 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K무역 관련해서. 그거는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죠. 저는 이 정도까지 우리의 저력, 수출의 저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우리 K무역에 대한 전망, 수출 전망이 지금 연말에 실적보다도 더 높게 전망이 됐어요. 아니죠. 낮게 전망됐다는 훨씬 거죠. 낮게. 6,400억 달러라는 거는 글쎄요. 그걸 맞췄던 전문가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 무역 쪽은 훨씬 더 목표치를 초과한 반면에 실은 올 초에는 민간 소비 내수는 좀 풀릴 거라고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소비는 기대 이하였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한 전망치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 3% 네. 안팎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워낙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많은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변수들 어떤 것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저는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가장 큰데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워낙 많이 돈이 풀렸으니까. 네, 이제 그 물가가 기승을 부리고 물가를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혹독하게 치고 올라온다면 뭐 국내 경제, 세계 경제, 자산 시장, 부동산, 주식 다 진짜 답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인플레가 진짜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물가가 볼 수 얼마나 있겠군요. 오르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그와 연동돼서 우리는 이제 빚폭탄. 지금 보면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이게 이제 빚이 저금리 13년간 살면서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를 잡으러 금리가 쫓아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막대한 빚에 따른 뭐 쉽게 말하면 대출 원리금이죠. 네. 이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대외적인 이슈인데요.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약간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인데 최근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 외교적 보이콧 하냐 안 하냐로 이게 일종의 좀 편가르기들이 그렇죠. 세계가 좀 반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좀 우려하고 걱정되는 게 큰 전쟁 한번 치르기 전에 편 나누기 한번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미중 패권 전쟁이 저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이게 경제 쪽에서 붙으면서 커질 수가 있겠지만은 네. 뭐 외교 뭐 전쟁하진 않죠 요즘은.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의 그 패권 다툼 이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큰 변수가 그렇습니다.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요소수 파동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런 이 글로벌 리스크 대응도 경제 정책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까? 어두운 이야기에서 그런데 저는 자원 확보 자원 확보.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호주 방문하면서 이제 자원 외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어제였었습니다. 멕시코란 나라가요. 앞으로 2023년 이후에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네. 2023년이면 후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봤더니 우리 기존 자원은 이제 탄소 자원들은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쪽으로 바뀌어 갈 텐데 예. 그 사이에는 분명히 공백기가 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아마들 각국이
자원들을 무기화하려는 추세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지금 이상기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제 뭐 그냥 뭐 스스로 더 이상 수출 안 하는 자급자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그렇고 이걸 좀 크게 좀 바라보면 자원 확보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든 정책적으로 통해서 최악을 가능해서 어떤 자원들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하는 것이 네. 저는 굉장히 2022년에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정부가 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이제 3%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챙겨야 할 정책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부채 관리. 그다음에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 더 꼽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것만 걱정을 했는데 이게 인플레, 금리 상승 이렇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에도 하락이라는 이게 뭐 5년간 오르니까 사람들이 뭐 집값은 늘 오르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우리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3년간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한다. 이것도 큰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채 관리와 함께 덧붙여서 이 부동산 부분을 연착륙시키려는 노력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